제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인원의 총기 그 약실 부분이 그 카메라에 비춰졌는데 그 노릿에 둘러져 있더라고요.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중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총구가 그 모 의원님한테 겨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택티컬 애슬레저 그룹 매드미닛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정원재 대표라고 하고요. 저는 10년 동안 특전사에서 근무했고 3특전 여단, 7특전 여단,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해서 마지막에는 특수작전 교관 임무 수행을 하면서 올 8월에 전역을 한 예비역 대위입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특수전 사령부 야의 직할부대로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국가지정 대테러 특공대가 4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는 707 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 전단의 특수임무대,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이 4개 기관이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로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투력을 어떤 수치로 정형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707 특수임무단에 제가 중대장으로 임무 수행을 짧게 했지만 제가 감히 평가하고 수치로 이렇게 어떤 정형화하는 것은 주제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일단 707 특수임무단은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 우선 선발권을 가집니다. 장교와 부사관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임무 수행하거나 아니면 특수전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후에 우수 자원들을 우선 선발하는 그런 식으로 부대원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707 특수임무단은 이제 전입 오는 간부들한테 퀄리피케이션 코스, Q 코스라고 하는 별도의 전입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특전 여단에 있는 팀원들과의 차별화된 교육을 여러 과제로서 더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에 훈련적인 부분에서 좀 차별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대 운영 측면에서도 융통성이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전 여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반화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여기서 뭐 그 대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규모나 임무, 어떤 임무 수행 주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대테러 대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부대 내에서 상시 운영 중이고 그 부대 훈련 주기에 맞춰서 순환하면서 주둔지 내에서 상황을 상정해서 훈련하고 대기 임무 시에는 부대에서 수경하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 발생 시에 작전 반응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말하는데요. 테러 상황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현장에 전개해서 테러 상황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기 임무가 있을 때는 항상 주 예비 이동 수단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전익 같은 경우는 흔히 블랙호크라고 알고 있는 UH-60 그리고 시누크라고 명명되어 있는 CH-47이 주 이동 수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 이동 수단은 차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07 연들이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는 모습을 보면은 휴대하고 있는 화기, 착용하고 있는 장비, 개인 장구류 같은 것들이 인접 부대들보다 좀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주요한 임무가 대테러라는 임무 때문에 테러에 특화된 이제 다양한 장비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707 특수임무단은 개인의 장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가 되면서 국회 정보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할당받아서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뭐 화기나 각종 장비들을 구매해서 부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진화된 장비를 먼저 사용해본 경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내구성이나 신뢰성, 편의성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았겠죠. 조금의 융통성이 부여가 돼 있으니까 본인들 신체 조건이나 임무에 맞는 장비들을 개인적으로 사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의 플레이트 캐리어나 헬멧, 부착되어 있는 장비들을 보면 제각각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제가 그 부대에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대테러 부대는 무조건 흑복이다, 검정색 계통의 어떤 장비나 복장을 착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기성세대들과 상당히 이제 마찰이 있었는데, 분명히 흑복은 이제 상대로부터 위압감이나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지만 사실 부대원들의 생존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 취약하거든요. 현대전 관점에서는 야간 감시 장비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죠. 그 흑복의 검정색, 원색의 패턴들은 감시 장비로 봤을 때 엄청 도드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야간 감시 장비로 봤을 때 이 복장이 발산하고 있는 스펙트럼의 영역이 감시 장비로 봤을 때 다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지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전투원이다라고 인식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흑복을 고수하다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 카모플라주 패턴의 전투복이나 플레이트 캐리어가 착용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07 특수 임무단에 전입을 가면 다양한 화기들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화기죠. 주화기는 두 종류의 화기를 운용을 하고, 또 보조 화기, 일반적으로는 총 3정의 총기를 휴대를 하고 있고요. 주특기나 임무에 따라서 주화기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화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고 다니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56mm 총기는 벨기에 FN사에서 만든 스카 라이트 모델을 지급받아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9mm는 어떻게 보면 대테러의 역사와 함께한 헤클라운트 코어의 MP5. 저 같은 경우 보조화기는 제가 손이 좀 작거든요. 글록이나 제리코 이런 선택권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제가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CZ75를 사용했었습니다. 스카 라이트 모델 같은 경우도 707에서 2012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 도입이 된 이후로 수리 부속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카 라이트 모델의 소음기를 착용하고 사격을 하면 총열과 소음기가 노후가 돼서 탄두가 동그랗게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이 탄두가 서서 맞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도 스카 라이트 모델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전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K1A를 쓰고 있는 부대도 지역대도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중대장 할 때 만났던 그 팀원들이랑 아직도 카톡방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계엄령이 선포되기 몇 시간 전에 이제 연말에 모임을 한번 하자, 카톡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조금만 안 봐도 카톡이 막 수십 개가 와 있을 정도로 시끌벅적한 방인데, 그날따라 유독 현역 친구들이 조용하더라고요. 카톡방에 글을 쓰는 친구들은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거나 전역을 한 친구들만 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평소와 다름을 조금 느꼈었죠. 계엄령이 선포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TV를 보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놀랬습니다. TV를 보고. 이런 명령을 받고 그런 현장에 가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사실 TV에 나오는 그 장면만 봐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친구는 707이다 라고 딱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제 휴대하고 있는 화기나 장비들을 보면은 그 훈련 수준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현장에 투입될 때 어떠한 설명을 받고 투입되었을지, 혹여나 당시 과열된 현장에서 동요되어서 감당하지 못할 실수를 하는 건 아닌지, 군의 책임을 벗어난 어떤 행동에 연루되진 않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군인은 상급자와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계엄령 자체가 위법한가는 헌법에 의해서 추후에 판단이 되겠지만, 당시 동료들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는 본인들이 부여받은 임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군복을 입고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정당한 명령에는 제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무조건 복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의견을 드리자면, 해전익 항공기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호버링이라고 하죠. 그게 어떤 지상에서의 지상풍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작전 상황이라면 어떤 지상에서 있는 그 대공화기들, 그 소화기들의 노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특수부대들은 어떤 호버링을 해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다던가 어떤 채공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습성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국회의사당에 어떤 옥상에 로프를 타고 내려오거나 레페를 하기에는 어떤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 운동장에 내려서 대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템포를 보면 의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전 지역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그렇게 랜딩을 했다면 빨리 이동을 해서 전개가 돼야 될 텐데 느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뜻밖의 상황이지 않았나, 대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민감한 질문인데요. 이 대기 부대가 임무 수행할 때는 항상 출동할 때 가지고 가는 탄약과 장비, 통로 개척 장비들도 항상 휴대하고 세트화를 시켜 놓거든요. 작전 요원들의 플레이트 캐리어 후면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매뉴얼 브리칭 장비라고 힘에 의해서 문이나 어떤 통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개인별로 휴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흔히 빠루라고 하는 크로바나 절단기, 볼트 커터라고 하는 절단기, 샷건을 휴대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탄약 같은 경우는 상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 비춰진 모습을 봤을 때는 아예 탄창을 끼우지도 않았거나 빈 탄창을 끼워놨거나 탄창에 탄이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불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탄을 직접적으로 삽탄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인원의 총기 그 약실 부분이 그 카메라에 비춰졌는데 그 노리새에 파란색 띠가 둘러져 있더라고요. 훈련용 노리새와 총열이 장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인원의 그 총기 모습을 봤을 때 실탄 사용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했거나 그 인원 개인의 어떤 주간의 훈련을 하고 작전용 장비로의 전환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로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들리는 소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제로 탄약을 삽탄하거나 어떤 살상 목적을 가지고 장비를 준비해 가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제 본인의 총기를 어떤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동에 대해서 비전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작전 환경이 비무장 상태의 적이라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총기를 우리 팀원에게 건네주고 그 창문을 이렇게 팀워크를 발휘해서 올라가는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현장에서 지혜를 잘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트 캐리어, 그 방탄조끼에 본인의 개인 장비들과 총기까지 휴대한 상태에서 신체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 안 돼 보였지만 개인의 혼자의 힘으로는 넘어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맞게 팀워크를 발휘 잘 한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야간 감시 장비는 항상 휴대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대원들 보면 아시겠지만 헬멧에 장착해 놓은 분들이 있고 또 이 어댑터에 장착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융통성은 부여가 됩니다. 항상 휴대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야간 감시 장비 휴대 여부가 전력 차단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물 내부에서의 어떤 상황을 진압하는 상황이라면 야간 감시 장비를 휴대하고 있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항상 저조도 상황에 대비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전력 차단이 주요 옵션일 수는 있지만 야간 감시 장비가 전력 차단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멧에 장착하고 있던 인원 중에 강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어댑터로부터 분리돼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파우치에 휴대하고 있다가 가방에 휴대하고 있다가 신체 활동이 격해진 상황에서 이탈이 됐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뭐가 됐든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만 그 헬멧에 장착되어 있을 때는 이 헬멧 옆에 슈라우드라고 고리가 있는 고무 로프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 감시 장비에 걸어서 2중, 3중으로 분실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야간 투시경이 떨어져 있는 장면을 봤을 때 마운트가 결합이 안 된 걸로 저는 봤거든요. 파우치나 가방에서 격한 활동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운트와 야시 장비는 이 헬멧에서 쉽게 손으로 치면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충격에 약하거든요. 어떤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은 없었을 겁니다.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4천 중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지휘관들로부터 하달됐다는 그 문자 메시지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북한의 그런 사회적 동향이나 정세를 가지고 어떤 임무 수행 준비를 하라고 해놓고 잘못된 상황에 놓여지게 한 것은 오로지 지휘관들의 잘못이라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화면에 비춰진 그 부대 규모만 봤을 때는 평소에 주둔지에서 상시 대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보다는 조금 규모가 컸던 걸로 봤습니다.
좀 증강된 어떤 대기 부대 수준의 그런 규모였다. 그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의 그 작전 진행 속도를 보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임무에 대해서 명확히 지시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현장에 내려서 보니 뭔가 본인들의 어떤 무력을 사용하기에 제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전개 속도가 느렸는지 모르겠는데 707 특수 임무단이 가진 전투력의 한 10%도 안 썼다고 봅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원의 옷을 잡았다가 놓치니까 총기와 결합되어 있는 슬링이라고 하죠. 슬링을 잡고 지금 이제 서로 맞닥뜨리고 있는, 바로 앞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총구를 일부러 향하게 했지는 않을 겁니다. 이 인원들도 고도로 훈련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는 게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행동이거든요. 본인의 총기가 피탈된다는 거는 전투원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 의원께서 그렇게 총기를 잡고 힘을 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잡혔는데 작전 요원으로서는 그 행동이 피치 못한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성분이더라도 로프나 총기를 잡고 무게를 실게 되면 건장한 남성이라도 사실 벅차거든요, 대응을 하기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의 힘을 가해서 그 상황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총구가 그 모 의원님한테 겨눠지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겨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켜졌었죠. 작전 요원이 이제 당황을 해서 본인도 모르게 스위치를 눌렀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 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목적으로 라이트로서 시야를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과 계엄군이 엉켜 있죠. 군인들이 이렇게 흥분한 시민들을 다독여주고 있는데 뭔가 흥분해서 말을 하고 있죠, 계엄군에. 진입을 시도하자 한 군인이 벽으로 좀 강하게 밀쳐서 제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작전 요원들도 흥분한 상태면은 뭔가 또 시민에 의해서 어떤 무력적인 압박을 느껴서 이런 행동을 했겠죠. 절대 이렇게 먼저 시민을 공격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거리를 자꾸 벌리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흥분해 있습니다, 시민분이. 이렇게 몸싸움을 벌였던 요원은 애써 지금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시민을 지금 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술퐁이라고 하죠. 심리전 목적의 그런 행동이었을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저희도 초등학교 때 그 짝꿍이랑 싸우고 나면은 어느 한 명이 먼저 사과하고 풀면은 같이 이제 싹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이 시민분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 어깨가 내려간 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흥분이 가라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변에서 더 이상 그 상황이 경도되지 않도록 잘 제지를 해줬네요, 동료들이.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군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지만 마찬가지로 군인들 입장에서도 이 현장에서 뒤엉켜 있는 이 시민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이 행동에서 우러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모로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나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부대 슬로건이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가정을 입증한다 하는 그런 멋있는 글귀인데 제가 전역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그 모토를 항상 유지하고 군인 같은 생활을 하면서 좀 긴장된 상태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다시 국민들로부터 또 신뢰받는 군대가 다시 언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 부대의 슬로건처럼 비판과 비난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지금처럼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과 신념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임무 수행하시면서 다시금 그 부대의 명예를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기에는 사실 저란 존재는 이 국가에서 너무 작은 존재이고 소속 대원이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전사가 마주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전우들한테 닥칠 갖가지 시련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앞서 말했듯이 현장에 투입된 동료들이 어떤 위법성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미디어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대원들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 전우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유혈 사태와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투입된 부대원들의 잘잘못은 아직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가되고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단히 뭐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국민들께서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과정과 결과를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특전사에 도움이 되도록 영원한 서포터로서 계속 활동을 할 거거든요. 지금 몸과 마음이 상당히 지치신 전우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제가 필요하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 모두를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히 임무수행하시길 기도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